안녕하세요. 배달의 일반 기계기사 재료역학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만들지 못했는데 먼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평면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홍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출제 경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면 능력은 약 1.95 문제 정도 평균 출제가 되며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파트입니다. 또한 일부 결과식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모아원을 통해 일부 결과식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식 암기와 모아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면 응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응력 성분들이 이미 한 개의 평면에 존재하고 있고 이 평면에 작용하는 모든 응력들은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응력 성분의 합은 모두 0인 경우를 우리는 평면 응력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평면 응력은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2차원 평면 응력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어떤 평면에서 x축 방향으로 시그마 x, y축 방향으로 시그마 y의 수직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사각 평면에서 수평한 방향으로 타우 xy의 전단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평면 응력 상태란 응력 성분의 합이 0인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응력 상태가 0인 상태를 평면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면을 x축, y축에 대해 세타만큼 회전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개의 평면 응력이 같은 점에서 작용하고 있는 응력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림과 같이 세타만큼 절단된 세기 모형에서 각각 세타만큼 회전한 축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기형 평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x축 방향으로 시그마 x, y축 방향으로 시그마 y, 타우 xy의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타만큼 회전한 축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x1 축을 기준으로 시그마 x1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x1이 작용하는 평면의 단면적을 ax, ay, a라고 했을 때 우리는 x면, y면, z면 상에서의 응력을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x1, y1 축에 대한 응력 성분을 분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x1 방향에 대한 힙의 평형을 고려를 하면은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분의 ax가 되고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분의 ay가 되겠죠. 이것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시그마 x1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y1은 x1을 이렇게 90도만큼 더 회전시킨 축이 되겠죠. 따라서 세타 대신 세타 플러스 90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시그마 y1은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1 방향에 대한 수평 응력, 전단 응력을 정리를 하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에서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생략은 하고, 이렇게 이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시그마 x1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시그마 y1은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우 x1, y1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우 y1, x1은 세타 대신 세타 플러스 90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타우 y1, x1은 마이너스 타우 x1, y1하고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시그마 x1, 시그마 y1을 더하면은 필요 없는 부분, 이쪽 뒷부분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이 값은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수평 응력에 대한 그 부호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어떤 축에 대해서 이제 수직한 축을 먼저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그 수평한 축을 이렇게 뒤에 쓰면 됩니다. 따라서 타우 yx라는 거는 y축에 이렇게 수직하고 x 방향에 이제 수평한 방향에 이제 전단 응력을 타우 yx라고 하고,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는 전단 응력은 타우 xy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시험을 보면서 유도를 해서 이 값을 이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외우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또 이제 시험치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리뷰를 해가지고 어떤 시험장에서는 이제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암기를 해서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공부 스케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축 응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축 응력이란 X축 방향으로의 수직 응력만 작용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따라서 시그마 y, 타우 xy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 나왔던 식에서 시그마 y, 타우 xy를 0을 놓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그마 x1 더하기 시그마 y1은 동일하게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됩니다. 그런데 시그마 y는 0이죠. 따라서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축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축응력은 전단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시그마 x, 시그마 y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장에서 살펴봤던 식에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시그마 x1, 시그마 y1은 이렇게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됩니다. 그리고 순수 전단 상태는 전단 능력만 작용하는 상태이고, 그때 시그마 x와 시그마 y는 0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과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축응력에 대한 모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재료가 있고 이렇게 인장하중 P를 받고 있을 때 임의의 절단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을 시그마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단면을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을 시켰을 때 이렇게 그 세타만큼 회전된 이 면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수직응력을 시그마 X1, 그 다음에 전단응력을 타우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XY축을 그렸을 때 X축을 인장응력, 그 다음에 Y축을 전단응력이라 했을 때 이렇게 시그마 X를 그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원을 저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한 이 각을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중심은 이게 2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만나는 점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이 점이 시그마 x1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모와 원의 반지름은 2분의 시그마 x가 되고, 이 시그마 x 이 길이는 결국 이 길이와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시그마 x1까지의 이 거리는 2분의 시그마 x 곱하기 코사인 2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이 응력값을 시그마 y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 타우와 이렇게 직교하는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점을 타우 x1 y1이라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만나는 이 점은 타우 y1 x1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거리는 2분의 시그마 x 곱하기 사인 2세타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 x1을 정리를 하면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코사인 2세타가 되고,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그마 x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y1은 이렇게 2분의 시그마 x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그마 x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타우 x1 y1은 이렇게 2분의 시그마 x 사인 2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우 y1 x1은 이렇게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시그마 x1 플러스 시그마 y1은 시그마 x이고, 제가 이렇게 이제 모아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은 일축응력이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모아원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이제 유도를 하면서 이제 시험에 임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제 그 각도가 60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수직인 어떤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30도만큼 회전한 평면이 AA 평면이 됩니다. 따라서 절단면을 기준으로 기울기는 결국은 이제 30도만큼 회전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쪽을 이 X축, 이쪽을 Y축이라 했을 때 시그마 X는 이렇게 그 단면적 분에 이제 작용하는 힘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은 시그마 X는 500kPa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모아원을 그려서 한번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시그마 X가 이제 500kPa이니까 이제 시그마 X 500kPa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고 절단면이 이제 30도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30도만큼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결국은 이렇게 이쪽 그 시그마 응력축과 만나는 그 응력이 시그마 A, 그 다음에 전단 응력축과 만나는 전단력이 타우 A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쪽이 이제 30도니까 결국은 이제 그 모아원을 중심으로 이제 60도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시그마 A를 구해보면 시그마 A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코사인 2세타가 되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구했던 이제 시그마 X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면은 AA면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수직 응력은 375kPa입니다. 그리고 AA면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전단 응력은 이렇게 되겠죠. 전단 응력은 타우 A는 2분의 시그마 X 곱하기 사인 2세타고,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결과값을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217kPa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렇게 그 수직인 평면을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전단 응력 타우가 수직 응력 시그마의 2분의 1이 되는 경사면의 각도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따라서 이렇게 모아원을 그려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이제 쉽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경사면의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모아원을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 전단 응력, 그러니까 x1 이렇게 이제 이 축을 그 x1 축이라고 했을 때 그 수직 응력을 시그마 x1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이제 전단 응력을 타우 x1 y1이라 했을 때 결국은 탄젠트 이 세타는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x1분의 타우 x1이 되고, 그런데 타우 x1 y1은 이제 앞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시그마 x1이 되겠죠. 따라서 이걸 놓고 식을 정리를 하면은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전단 응력이 수직 응력의 2분의 1이 되는 경사면은 세타는 그 아크 탄젠트 2분의 1이 됩니다. 일축 응력의 경우는 앞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모아원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모아원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축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축 응력은 이렇게 시그마 x, 시그마 y가 작용을 하고 있고,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축 응력 상태이니까 전단 응력 타우 xy는 0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시그마 x, 시그마 y를 지름으로 하는 이제 모아원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아원의 지름은 시그마 x, 시그마 y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아원의 이제 반경은 이렇게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모아원의 이제 그 중심까지의 거리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시그마 x1까지의 거리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곱하기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전단 응력 타우 x1 y1은 이렇게 모아원의 반경의 사인 2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 모아원을 이용해서 이축 응력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시그마 x1, 시그마 y1을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우 x1, y1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우 x1, y1은 이렇게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또한 시그마 x1 플러스 시그마 y1은 이렇게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그마 x, 시그마 y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단 응력은 없으니까 이렇게 이축 응력 상태라고 이렇게 이축 응력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모아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을 보는 거니까 이 최대 전단 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 전단 응력은 이렇게 되는데, 모아원의 반경이 결국은 최대 전단 응력이 되겠죠. 따라서 타우 맥스는 이렇게 2분의 그 모아원의 반경은 2분의 100 플러스 50이 되고, 따라서 75메가파스칼이 그 이축 응력 상태에서의 최대 전단 응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2번입니다. 그 시그마 x, 시그마 y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때 최대 수직 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모아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최대 전달 능력은 이렇게 모아원의 반경이 되고, 이렇게 시그마 x가 이렇게 모아원을 그려보니까 최대 수직 응력이 되겠죠. 따라서 최대 수직 응력은 시그마 x인 700MPa이 되고, 최대 전달 능력 타워 맥스는 모아원의 반경인 500MPa이 됩니다. 다음은 평면 응력에 대한 모아원 서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면 응력은 여기 그림과 같이 시그마 x, 시그마 y가 존재하고, 또한 이렇게 전달 능력 타우가 작용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모아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아원에서는 임의각 세타에서 수직 응력과 전달 능력을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그 결과값을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모아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그마 x, 시그마 y, 그 다음에 타우 xy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 모아원에 이제 그 지름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원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아원을 중심으로 시그마 x까지의 거리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이제 타우 xy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아원의 반경은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 모아원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대 수직 응력 시그마 x1이 얼마가 되느냐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시그마 x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원점에서부터 모아원의 반경까지 거리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아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시그마 x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그 최대 그 수직 응력 시그마 x1은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최소 수직 응력은 이제 이 지점이 되는데, 그 값은 이렇게 동일하고 대신 부호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전달 능력 타우 맥스는 이렇게 모아원의 반경이 되겠죠. 여기 이 지점. 그래서 이렇게 모아원의 반경 그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가 됩니다. 그리고 타우 미니, 그러니까 최소 전달 능력 타우 미니는 이렇게 마이너스 타우 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 암기를 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모아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주평면, 다시 말해 최대 수직 응력이 작용하는 면과 최대 전달 응력이 작용하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최대의 힘이 작용하는 면에서 어떤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면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참고로 주응력이 발생하는 면은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하나는 최대 최대 수직 응력이 작용하는 면일 거고, 하나는 그 최소 수직 응력이 작용하는 면이겠죠. 그리고 이제 모아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평면에서 이렇게 주평면에서는 어떻게 전달 능력이 0이 됩니다. 주평면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시그마 x1을, 그러니까 최대 그 수직 응력을 그 세타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주평면의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그마 x1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평면의 위치는 탄젠트 2세타는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분의 마이너스 2
타우 xy가 됩니다. 이 부분도 유도를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암기를 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워낙 이제 암기 양이 많다 보면은 이 부분까지 다 기억을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대 전달 능력의 위치는 당연히 이제 타우 x1, y1을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고, 동일하게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최대 전달 능력이 작용하면은 탄젠트 2세타는 2 타우 xy 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렇게 최대 주평면과 그다음에 최대 전달 능력이 작용하는 위치는 이렇게 모아원에서 90도가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45도의 위상차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대 주응력을 구하는 문제네요. 최대 주응력은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이제 이 값을 대입해서 구하면은 최대 주응력은 이제 600메가파스칼이 나오는데 실제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아원에서 이제 유도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찾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평면 응력 상태에서 x 다시 축상의 수직 응력은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결과값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3.84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최대 주응력과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는 문제네요. 이 부분은 이 600N의 힘에 의해서 여기 그림과 같이 굽힘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굽힘 모멘트에 의해서는 이렇게 시그마 Z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식에 의해서 우리는 수직 응력 시그마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48.89 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틀림 모멘트는 이렇게 힘 곱하기 고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타우 ZP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전달 능력 타우는 12.2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대 주응력 시그마 x1은 이렇게 우리 모아원에서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그마 y는 이제 0이 되겠죠.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51.8 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타워 맥스는 이렇게 모아원의 반경이 되겠죠. 시그마 x, 타우 xy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하면은 27.3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평면 변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면 변형률 중 수직 변형률에 대해 같이 알아볼 예정인데요. 당연히 Z방향에 대한 변형률은 고려하지 않고 X축, Y축에 대한 변형률만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사각 평면이 있고, 이 평면의 변형률을 예를 들어 입실론 x, 입실론 y,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을 감마 xy라고 하고, 그랬을 때 세타만큼 좌표축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x1, y1 방향에 대한 수직 변형률을 각각 입실론 x1, 입실론 y1 또한 전단 변형률을 감마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평면 변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x1축이 이 평면의 꼭지점을 지나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ds는 이 사각 평면의 대각선 길이가 되고, x방향의 미소 길이를 dx, y방향의 미소 길이를 dy라고 하겠습니다.
그림 1번에서 먼저 x1 방향에 대한 변형률을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먼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평면 변형률 중 이필론 x에 의한 변형입니다. 그리고 그 이필론 x에 대한 변형량이 이필론 x dx x축에 대한 그 이필론 x에 대한 변형량이 이필론 x dx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x1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발생한 변형량은 이필론 x dx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x1 방향에 대한 이필론 y의 변형량을 살펴보면 그림 2번과 같이 이렇게 되고, 그때 변형량은 이필론 y dy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단 변형률 감마 xy에 대한 그 x1 축에 대한 그 변형량은 감마 xy dy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x1 축에 대한 전체 변형량 델타 d는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x1 축에 대한 그 변형률은 이 길이 ds분의 변형량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 대해서 dx, dy, ds의 이제 관계를 알아보면 이러한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여기에 놓고 정리를 하면은 이필론 x1, 다시 말해 x1 축에 대한 수직 변형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필론 y1은 x1 축과 y1 축은 90도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타 대신 세타 플러스 90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필론 y1은 여기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한 그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면 변형률 중 전단 변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x1, y1 축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평면이 전단 응력을 받아서 이렇게 빨간색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각 변화, 이쪽을 알파, 이쪽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각도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 x1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각 알파는 플러스 각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y1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각 대각 베타는 마이너스 각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와 같이 이제 그 입실론 x에 대한 대각 변화를 이제 알파 1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관계식을 저희는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실론 y에 대한 대각선의 각도 변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이런 관계식을 저희가 이제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그림에서 감마 xy에 대한 대각선에 대한 각도 변화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식을 정리하면은 이 대각 변화 알파가 결국은 전단 변형률인데, 이 각 알파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는 말씀드렸듯이 이쪽 마이너스 각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x1과 y1은 위상차가 90도이기 때문에 세타 대신 세타 플러스 90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결국은
감마 x1, y1에 대한 전단 변형률은 이각 대각 변화의 합이 결국은 전단 변형률이 됩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하면은 그 세타만큼 회전한 x1축, y1축에 대한 전단 변형률은 여기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평면 변형률과 관련해서 결과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앞에서 알아본 내용에 대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하시고 시험 치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식을 동일하게 이제 얻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주 변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 변형률은 이렇게 최대 변형률이 발생되는 그 변형률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주 변형률에 대한 방향은 당연히 이제 각도로 미분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험하고는 이제 크게 이제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변형률도 이렇게 입실론 x, 입실론 y, 그 다음에 그 전단 변형률 감마 xy로 이렇게 모아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특이한 거는 전단 변형률 같은 경우는 이제 y축 값이 2분의 감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2분의 감마 xy를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모아원의 이제 반경도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응력에 대한 그 주 변형률은 이 값하고 이제 이 값이 되겠죠. 그 값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전단 변형률은 이렇게 모아원의 이제 반지름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란 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암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주 변형률식이라든가 최대 전단 변형률은 이렇게 모아원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준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실론 x, 입실론 y,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최대 주 변형률과 최소 주 변형률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아원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 변형률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과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최소 주 변형률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되겠죠. 모아원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스트레인 로제트를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렇게 스트레인 양이 이렇게 각각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전단 변형률은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X축으로 발생되는 이제 변형률을 입실론 X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입실론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변형률을 입실론 Y라고 그랬을 때 이쪽 방향에 대한 변형률이니까 이것은 입실론 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타가 45도 이렇게 회전했을 때의 이 축을 만약 x1 축이라고 했을 때, 그때 입실론 x1은 이렇게 입실론 b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입실론 x1에 대한 입실론 x1에 대한 변형률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앞에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값을 각각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인 9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식을 전단 변형률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 입실론 b 마이너스 입실론 a 마이너스 입실론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기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풀 수도 있고 이제 못 푸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죠. 다음은
압력 용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압력 용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기사 시험에서도 유독 출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구형 용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형 용기가 있고 구형 용기가 견디고 있는 재료의 응력을 시그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응력이 버티고 있는 면적은 이렇게 여기 그림과 같이 파이 dt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압력 용기 내부에 이렇게 내압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작용하는 내압을 P라고 하고 이 내압이 작용하는 면적은 이 투영 면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투영 면적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 재료가 받고 있는 견디고 있는 응력은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4t분의 PD가 됩니다. 그리고 원통형 압력용기입니다. 원통형 압력용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고요. 압력용기의 두께를 T, 그 다음에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직경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형 압력용기를 이렇게 압력용기를 잘랐을 때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축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주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이제 시그마 1이 했을 때 시그마 1은 ETL이 작용하는 면적은 ETL이 되고 동일하게 이제 내압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내압이 작용하는 투영 면적은 DL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원주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응력 시그마 1은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ET분의 PD가 됩니다. 그리고 축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 같은 경우에는 원형 압력 용기와 이제 동일한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축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응력은 응력을 시그마 t라고 했을 때 시그마 t는 4t분의 pd가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고 만약에 그 원통형 압력 용기의 그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축방향 힘보다는 이제 그 원주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네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원통형 압력 용기이고 후프 응력, 다시 해서 얘기해서 원주 응력이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렇게 했을 때 원주 응력은 이제 시그마 1은 2t분의 pd가 된다는 건 앞에서 살펴봤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값들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원주 응력은 이렇게 25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구형 압력 용기에 대한 부분이고 최대 내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최대 내압은 이렇게 그 원주 응력의 이제 그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t분의 PD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압 P는 1.4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다음은 3차원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응력은 결국 3축 응력을 얘기하는데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이제 응력이 다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변형률은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을 만든 단면적, 최적 변형률, 탄성계수 EGK 관계식이라는 방송 내용 중에 구응력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결과식이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기억을 하시면은 좀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응력에 대한 모아원 서클이 이렇게 되는데요. 응력의 크기가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순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모아원은 이렇게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육면체가 이제 3축 응력을 받고 있을 때 최적 변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네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직육면체에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하면은 최초에 이제 그 최적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료가 변형이 생겼을 때 가로 방향 X 방향 변형량을 델타 X, Y 방향 변형량을 델타 Y, Z 방향 변형률을 델타 Z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소값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고 이렇게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또 이 부분은 이제 미소값이기 때문에 또 없애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변형 후의 최적 V-는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최적 변화 델타 V는 여기에서 원래 최적에서 변형 후의 최적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 값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적 변형량은 그 원 최적분의 최적 변화 델타 V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이 값을 A, B, C로 나눠주면 되고,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 더하기 입실론 Z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원통형 압력 용기이고 내압 P를 받고 있을 때 축방향 변형률 입실론 X, 원주 방향 변형률 입실론 Y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건 3축 응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알아봤던 이 관계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X방향 변형률, X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응력 시그마 X는 축방향 응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4T분의 PD가 되고, Y방향의 응력은 원주방향 응력이기 때문에 2T분의 PD가 됩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원주방향 변형률 입실론 Y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변형률은 용기 표면에서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용기 표면에는 실제 이제 대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고, 대기압은 게이지 압력으로 이제 0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시그마 Z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시그마 Z는 고려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용기 안쪽 표면의 응력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네요. 용기 내 표면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축방향 응력, 원주 방향 응력, 그 다음에 이제 내압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시그마 1은 2T분의 PD, 시그마 2는 4T분의 PD가 되고, 시그마 3는 압축 응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모아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결국은 최대 전단 능력은 이렇게 제일 큰 이 모아원의 반경이 되겠죠. 따라서 타워 맥스는 큰 원의 반지름이 되고, 따라서 타워 맥스는 이렇게 4T분의 PD 플러스 2분의 P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반지름에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참고로 용기의 외표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압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구형 압력 용기에 이렇게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을 했고, 이때 이렇게 게이지 길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내압은 얼마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실제로 이제 구형 용기는 전방향 응력과 신장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X방향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길이가 실제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 이렇게 혼선을 주지만, 이거는 결국은 델타 X가 0.009mm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실론 X는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축방향, 원주방향 응력은 이제 4분의 PD가 되고, 당연히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의 측정은 이렇게 용기 외표면에서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이제
대기압이기 때문에 시그마 Z는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리를 하면은 시그마 X는 입실론 X는 4t 2분의 PD 가로 열고 1-V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L분의 델타 X, 결국 이제 변형률은 길이분의 이렇게 변화량이니까 L분의 델타 X가 되고, 내압 P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하면은 약 3.43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빨리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